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사상 최대의 원전 수출이 곧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을 다지고 추가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9월 체코 방문에 나서고 그에 앞서 민관 합동 특사단을 체코에 보냈습니다. 인기 배우 유지태 씨가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가장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분간 영어로 진행된 연설 내용과 현지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고물가 시대를 이기려는 새로운 소비 패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빵보다 7배나 큰 빵, 8배 많은 냉면, 5배짜리 커피 등인데요. 매출도 늘고 외국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체코에 24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원전을 수출하게 된 우리나라가 비슷한 규모의 추가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사가 된다면 총 규모가 무려 50조 원에 육박하고 우리 원전 산업에 무려 30년치 일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 원전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잘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9월 중에 체코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직접 통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프랑스를 물리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실제 건설을 위한 강론으로 지금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까지 있었는데 양국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그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양국의 원전 사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또 원전 르네상스 지금 유럽이 원전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서 양국이 손잡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자. 그리고 체코 대통령은 새 총리죠? 원전이, 예. 총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체코 총리도 새 원전이 체코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9월에 체코 총리의 초청으로 방문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9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직접 윤 대통령이 체코로 날아가서 원전 세일즈 한 것을 다지고 또 추가 수출에도 힘을 보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윤 대통령은 9월 체코 방문의 사전 조율과 원전 수출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보냈죠. 그렇습니다. 이제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체코 특사단이 가게 되면은 정부 간 한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집중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가 원전 수주가 더 중요한데 특사단이 1박 3일 일정으로 체코에 방문해서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특사단장이 중요합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제 단장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지가 반영됐고 그대로 이제 체코에도 전달이 될 텐데요. 필요한 후속 조치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체코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박 3일이면은 이제 가서
일을 뭐 하겠다는 거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얘기도 있지만 단장을 좀 봐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정책 총괄하는 대통령 정책실장이 단장인데 큰 의미가 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직접 이제 성태훈 정책실장이 가서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 9월 달에 불과 2달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내용, 그때 추가 수주 소식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좀 더 진전된 사안까지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물밑에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과 그에 앞선 민관 합동 특사단의 파견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번 체코 원전 수출 참 대단한 프로젝트다는 뜻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2029년부터 7년 동안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2기를 짓는데 총 금액이 24조 원입니다. 24조 원이고 또 2개를 더 추가로 건설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다시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 금액은 어쨌든 뭐 사상 최다 금액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주를 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2036년 가동을 목표로 하니까는 7년 동안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60년 동안 체코에서 저 원전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료 한 번 넣으면 60년 가야 된대요. 60년 가는 겁니다. 60년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 24조라는 금액이 우리가 이것을 수주를 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체코에서도 그만큼 효용성이 있는 그 건설 사업이 되는 거죠. 네.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은 on time within budget, 납기 안에, 공기 안에, 그리고 예산 안에서 예산 안 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원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곧 이어 말씀드릴게요. 9월에 체코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눈길은 벌써 체코가 추가로 건설할 원전 2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사단장인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체코 정부는 최대 4기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의 한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추후 체코 정부가 테물린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이런 용어가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의 원전 노다지로 떠오른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설 예정지가 2곳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수주를 사실상 하게 된 두코바니입니다. 수도인 체코의 프라하로부터는 이 두코바니 원전은 한 170km 떨어져 있고요. 테물린 원전은 100km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두코바니의 5, 6호기를 수주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테물린 원전까지도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24조 원이 아니라 48조 원 2배가 되는 것이죠. 48조 원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전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일단 최소한 15년, 20년은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설한 비용 정도가 그대로 또 추가 수익으로 우리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8조 원의 2배니까 거의 뭐 90조, 100조 가까이 되는 것이니까요. 두코바니 2기 사업의 또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원전업계가 수주를 함으로써 15년 내지 20년의 일감을 추가적으로 더 수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두코바니, 테물린 2개를 다 하게 되게 되면 2036년에 상업 운전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15년, 20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또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박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해결료를 넣으면 사실상 60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90년대까지 이제 수익 상승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도 원전 그렇죠.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 실적이 됩니다. 우리가 고속철도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방문한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고속철도가 수출됩니다. 현대로템에. 그렇죠. 그러면 그 뒤버튼은 바로 이게 실적이 되면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중동에서도 건설을 잘한 대한민국에다가 맡겨도 된다. 이게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체코가 앞으로 유럽의 이 원전 노다지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입증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로 말하면 성적 내놔봐. 그랬더니 저 작년 홈런 하겠고요. 안타 몇 개 쳤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인증을 국제적으로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수주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입니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이스 외교 및 팀 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우리 원전 업계는 기사회생을 넘어서서 이제 번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업체별 수주액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이게 또 중요한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 생태계를 이제 완전 복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성과를 낸 것이죠. 상당히 상징적인데 일단 예상 수주 금액을 봐도 지금 이 팀 코리아 이 안에 이 한국 수력원자력도 있지만 4기업이 있거든요. 4기업에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서 8조 5,480억 원이라는 아주 막대한 그 수주를 한 것이고 한전 기술의 1조 8,060억, 또 한전 KPS 8,930억 이렇게 민간 기업에 상당한 이 수주 금액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 인력도 탈원전을 할 때 상당히 그 원전 고용 인력이 2017년 그때만 해도 37,000명이었는데 네. 탈원전을 하고 나서 2021년에 35,000명으로 줄었어요. 2,000명이 확 줄었네요. 예, 2,000명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태계로 복원을 하고 나서 2022년에 36,000명대로 이제 늘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매출도 마찬가지죠. 같은 기간에 23조 8천억 원에서 이 탈원전을 하면서 21조 6천억 원으로 뚝 떨어졌는데 2022년에 다시 25조 4천억 원으로 좀 회복이 되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좀 뻗어나가고 다시 살아나는 추세에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당초 원전 세계 1위인 미국, 그중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회사 웨스팅하우스와 세계 원전 2위인 프랑스 전력공사 이렇게 우리로서는 당시에는 넘보기 힘든 양강과 우리가 브라질 지금은 이제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하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이겼어요. 한수원의 수주 당시에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랬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프라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기술 그리고 가격 그리고 납기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번에도 수주전에서 세계 1위는 미국이고요. 2위는 프랑스인데 프랑스 EDF까지도 경쟁해서 이겨냈습니다. 참 중요한 게 팀 코리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기업들이 뭉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제 주도하면서 이번 수주전을 펼쳤고요. 특히 체코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체코 정부의 또 지역사회에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체코에 기여를 해왔느냐. 원전이 대한민국 기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 신뢰를 또 축적을 해왔고요. 중국은 애당초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안보 차원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좋았는데 발목을 잡을 뻔한 게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탈원전 국가 아니냐. 그렇죠. 앞으로 이거 계속 할 수 있느냐.
부품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때 한국은 앞으로도 원전 기술력을 더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APR 1400형을 이번에 노형 설계를 한전 기술에서 1000으로 또 맞춰냈거든요. 네.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4월 달에 자격 미달로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유전에 이어서 프랑스를 또 한 번 물리치고 수주를 해냈습니다. 네. 저렇게 쟁쟁한 나라들을 꺾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프랑스를 제쳤다. 여기에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프랑스도 총력전을 펼쳤어요. 프랑스 뭐 경제도 요새 별로 안 좋고 해서 정부가 다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이긴 이유, 비결 어디 있었을까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정해진 시기 안에 딱 정해진 가격에 우리가 맞춤형으로 건설을 해주겠다고 한 거죠. 이 체코도 뭐 전력 수급 계획이 있으니까는 딱 시간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코가 요구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예산, 체코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 또 우리가 딱 맞춤형으로 맞춰서 설계를 해줬다. 그래서 결국 선정이 됐는데, 일단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월등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네. 절반, 그리고 미국 한 60%. 그러니까 예. 100으로 치면은 우리는 프랑스의 50% 미만. 그렇죠. 또 미국의 60%로 해준다니까. 예. 근데 품질 보니까 차이도 없고. 차이도 없고 또 시간도 딱 맞춰준다. 그렇게 하니까는 결국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유럽에서 한 10기 정도를 수주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실적을 남겼고 또 2기, 2기를 더 수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 유럽이 이 굉장히 그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고 원전 건설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특히 프랑스가 유럽 국가고 체코도 유럽 국가인데 유럽 국가 안에서 경쟁해서 유럽 국가를 제쳤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전임 정부가 푸틴 믿고 그 천연가스에만 의존하다가 네. 아주 추운 겨울 보내고 낭패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원전이 제일 이게 경제적인 연료는 아니야? 이렇게 돼서 지금 유럽이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연료에다가 또 뭐 탄소 절감, 이게 또 세계적인 화두고, 그것도 뭐 다 적절한 그 환경을 갖췄기 때문에 원전, 특히 최근에 유럽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다뤘지만 나토 정상회의를 가서 개별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때 개별 정상회담을 한 국가가 지금 원전을 지으려는 유럽 국가 정상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런 세일즈가 있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나토 정상회의 중간중간에 이루어진 양자 정상회담. 알고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사이에 한 게 다 원전 수주 세일즈 그런 내용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윤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원전의 복원 또 중흥, 아까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썼죠. 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시 이 원전 산업을 회복시켜서 우리 산업 전체가 또 우리 지역 전체가 여기에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라북도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새만금 지역으로 유명해서 여기가 태양광으로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지역인데 여기서 이런 말 했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 규모 1,000조 원에 이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 상무부에서 추정 산출한 것입니다.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에 추정이 된다. 우리가 경쟁력을 보였던 것이 바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원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폴란드가 우리가 방산으로 유명한데 폴란드의 원전 계획의 우선 협상 대상자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이라는 것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유럽이 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친환경,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안전인데 SMR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원전 시장에 교두보가 구축됐고 이 실적을 통해서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등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경제 발전에도 견인차,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문제는요. 이게 이제 입법과 정치권에,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걸 좀 뒷받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고준위 방패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국회 문턱을 좀 넘어서서 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원전을 건설하면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죠. 그래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우리나라 경주에 있어요. 그런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장은 없거든요. 네. 이걸 빨리 지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입법이 추진이 됐지만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안 돼서 폐기가 됐고 이번에 다시 또 입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으면은 지금 원전업계에서는 고준위 방패장이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자, 그 이렇게 화장실 되는 없는 거죠. 아파트 생각해 보면 어디다 버립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K 원전의 완성이 고준위 이 방패장을 만드는 문제인데 지금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 여야가 같이 뭐 뜻은 같아요. 해야 된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것과 해상풍력 특별법, 그러니까는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켰어. 이제 그것도 해달라. 그것도 같이 하자. 예. 이거 두 개 다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을 같이 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원전을 수출을 하려면은 그 아파트를 지으려면 화장실을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를 방사능 폐기장이 없이 그 원전 안에 쌓아놓고 있어요. 네.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곧 포화 상태가 됩니다. 언제까지 쌓기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니까 빨리 지어야 되는 거죠. 자,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서 풍력, 해상 풍력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고준위 방패장도 처리를 빨리 해서 민생 입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네. 특히 이 원전 문제는 지금 24조 그 다음에 2기만 더 해도 좀 50조 가깝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 국가 중대사고 국가 최대 정책인데 여기는 뭐 민주당도 한 발 양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해상풍력 발전소 특별법 등 특별법은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가 진짜 해결하는 것이 이게 민생이죠. 네. 청문회 참 많이 하고 특자 들어간 거 많이 하는데 좀 이런 것도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탈북민들을 소재로 웹툰을 제작한 인기 배우 유지태 씨가 있죠. 유 씨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영어로 6분간 연설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태 씨,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이 2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국제 대화의 날 행사에 참석했어요. 자, 영어로 연설했는데 자격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지태 개념 배우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배우인데요. 통일부의 북한 인권 홍보대사입니다. 정말 북한 인권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한때는 또 이 인권이 묻혔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통일부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과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국제 대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통일부 북한 인권 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 씨가 6분간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설을 한 것입니다. 네, 유지태 씨는 전에 저희 정책인 이슈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직접 제작한 웹툰이 있어요. 안까이, 북한 말입니다. 아내란 뜻이라고 하는데 함경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대요. 그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탈북한 여성들의 비참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Comic titled Ankai, which deals with the hardships and trials faced by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Women who escape North Korea to avoid severe human rights abuses often face even harsher violations during their escape and live longing for their separate familie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네, hardship, 막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참하다. 자, 유지태 씨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대목에서였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o not close your eyes and turn away, but take action. I hope our actions can heal
the painful wounds of North Korean residents who are neglected by their own country. I urge you to extend your hands to the darkest places. 네, 역시 배우답습니다. 멈출 때는 멈추고 약간 잠긴 목소리로 또 이렇게 호소를 해서 현장에서 아주 큰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유지태 씨는 유명한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23일에 영어 연설을 했어요. 네, 미국 시간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CSIS라고 하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게 조지타운대 부설연구소인데 이게 미국의 그 정책에, 대외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소예요. 그런데 유지태 씨가 여기서 또 영어 연설을 한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이 유지태 씨가 홍보대사로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가이라는 그 웹툰을 저 작가로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탈북민 그리고 탈북 여성의 그 어떤 뭐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 그리고 강제 북송되는 상황까지 본인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그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강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미국 정책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개념 배우라는 표현을 아까 배종찬 그 소장이 쓰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배우가 미국, 유럽에는 참 많습니다. 참여도 하고 목소리를 냅니다. 함께 간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탈북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symbol of freedom and human right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ill continue unwavering support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 ask for unwaver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until the day North Korean residents can freely dream and achieve their aspiration in a land of freedom and human rights. 네, 두 분 다 영어로 저렇게 유창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도와달라고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영어 연설도 했고요. 미국 국무부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과 만나서 80여 분간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미국 정부에 전달한 셈이 되는데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을 좀 조속히 송환해달라. 이 부분도 미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로 이제 선교사 분들입니다. 북한의 일종의 전도를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근데 북한에서는 이들을 억류를 하고 노동교화형을 형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를 씌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기준인 거죠. 2016년에 억류된 탈북민 3명은 범죄 혐의인데 형벌 자체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자기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비정상적 기준이 적용됐는데 이 말씀 꼭 들으시는 것이 유지태 배우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봤다라고 하는 영화 올드보이의 주연 배우입니다. 그렇죠. 최민숙 배우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미국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드보이는 미국의 배우나 감독들이 한국 영화 뭐 보셨어요? 할 때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값을 올릴 수는 없으니 양을 줄인다는 게 이른바 영어로 슈링크플레이션. 좀 이렇게 줄인다,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반대. 그러니까 역슈링크플레이션이 유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슈링크가 이제 양을 줄인다고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가격이 올라오면은 양을 줄여가지고 일종의 꼼수죠. 그 양을 줄여서 그 가격은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그런 마케팅이 일종의 꼼수 마케팅인데 그걸 이제 역으로 하는 거예요. 역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게 용량을 대형화하는 거예요. 대형화하면은 일종의 뭐냐면 박리담에 자, 보십시오. 저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컵을. 키우는 거예요. 저렇게 키워서 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은 저게 다른 업체의 유사 제품과 차별화가 되겠죠. 그렇죠. 차별화가 되니까 저게 많이 이제 손이 가는데 구매자들이 결국은 업체 입장에서는 박리담에 이익은 조금 남기고 많이 파는 그런 효과를 보는 역슈링크 플레이션이 지금 각 편의점을 중심으로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역슈링크, 아이고 발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같은 값인데 큰 거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영어에 집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커도 너무 크네요. 이런 걸 누가 사갈까? 과연 팔릴까 싶긴 한데 뜻밖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고요? 그렇죠. 역발상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 명이 같이 전보라면 같은 걸 나눠 먹기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게 크기가 늘어난 만큼 대용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크림빵이 7배 크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비빔면의 8배. 네. 그런데 이 비빔면의 8배지만 저한테는 뭐 1인분이기도 합니다만 네. 초코빵의 5배, 냉면의 8배. 그냥 보통 저 정도. 네. 그렇죠. 커피의 5배, 저한테는 뭐 숏 사이즈입니다만 저는 뭐 옷은 3X라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커지면서 오히려 더 호기심까지 자극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역발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컵라면이 990원인데 엄청 키우면 저런 도시락 사 먹지 않겠냐. 또 빵을 보면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사보려고 한 건 아닌데 얼굴만 하더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저걸 몇 개를 종류별로 사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1인분이긴 했습니다. 조금 모자라기도 했고. 네. 그런데 좀 양이 적은 분들한테 여러 명이 모여서 이거 너무 신기해 이러면서 사진도 찍고 또 나눠 먹는 그런 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의 편의점 투어가 유행인데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편의점에 와가지고 저런 걸 찍으면서 먹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실제로 한 2번 봤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 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많이 만들어 팔면 원가를 낮출 수 있다. 쉽게 그런 대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용량 커피가 네. 더 잘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산출량을 2배로 늘린다고 해서 그 생산비가 2배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프라가 원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대용량 커피를 만드는데 보통 저 캔 커피가 500ml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1240ml짜리 커피도 아이스 커피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 큰 거예요. 2.4배입니다. 2.4배. 네, 2.4배인데 가격은 2.4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은 약간 이제 좀 높은 정도니까는 저런 제품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3,000원 미만인데 2.4배. 2.4배가 되는 거죠. 맛도 뭐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 커피는 안 마셔봤지만은 그 컵라면 엄청나게 8인분 한꺼번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보라면입니다. 그 특정 업체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호기심에서 샀어요. 네. 제 딸이 호기심에서 사서 먹어봤는데 가족이 몇 분이시죠? 5명인데 네. 저녁을 그걸로 했어요. 이게 8인분이던데. 8인분인데 너끈합니까? 네, 너끈해요. 네. 그리고 저녁을 컵라면으로 먹으니까 상당히 이색적이던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8인분짜리 라면 저런 거 끓여서 같이 먹으면 가족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업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대용량 식품들은 국내 매출뿐 아니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마케팅의 활로를 또 트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오는데 특히 이제 K 예능에 많이 등장합니다. 드라마보다는 K 예능, 우리 K 컨텐츠 인기가 뭐 전 세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S25 이른바 편의점 투어 이야기를 하는데 태국, 필리핀, 홍콩 등 32개국에 UAE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82개 업체와 수출 상담을 할 정도입니다. 이거 예능에서 봤는데 K 도시락, K 전보 도시락, 뭐 K 라면, 커피 이렇게 해서 수출될 정도고 특히 이제 전보 라면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 김치가 또 상당히 유행이거든요. 저 오모리 김치찌개 독특하죠? 맛있습니다. 네, 12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런 그 큰 용량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다. 이런 우리 푸드 수출에도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배 소장께서 자꾸 나에겐 1인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과거 고물가나 이 불황기가 되면 빨간색 립스틱이 잘 팔린다. 그러면서 또 매운 게 큰 인기다.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운맛 챌린지까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도 매운맛 챌린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업체들도 매운맛이 나는 그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운맛이 주로 이 불경기일 때 매운 음식이 잘 나간다 이런 뭐 또 말들이 있는데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렇죠? 왜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불경기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 매운맛이 캡사이신이 이제 매운맛을 내는데 그렇죠. 그 캡사이신이 아드레날린 그리고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을 막 나오게 촉진을 하는 기능이 있다는 분비를 거예요. 촉진한다. 분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죠.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러니까 불경기 때 스트레스를 풀 때 라면을 먹으면은 매운 라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이 아드레날린을 엔돌핀을 촉진을 시켜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불닭볶음면이 뭐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남미의 안데스 산맥 위에서도 이걸 먹는다는 그 먹방도 제가 봤는데 자, 이런 것들은 한국의 매운맛이 좀 다르다는 뜻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 매운맛이 상당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자극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쁜 자극이 아니라 맛있는 자극.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신세대들이 매운 것, 마라탕 열풍도 있는 네. 것처럼 뭔가 매운 것에 대해서 매운 떡볶이, 매운 라면, 매운 닭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박인께서도 들어보실 때 이런 거 매운 걸 먹고 나서 브라질 같은 데서 네. 우리 메롱바를 먹습니다. 메롱바. 그러니까 메롱바를 먹으면 자꾸 특정 상표 얘기하네요. 네, 메롱바를 먹으면서 매운맛을 좀 가시게 한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까지도 K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아이스크림, 그 특정 상품입니다만은 뭐 빙그레가 좋아하겠네요. 그런 걸 먹으면서 또 달랜다. 그러니까 둘 다 파는 거예요. 최근에 이 대용량 마케팅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 경향도 낳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창고형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높아졌다. 이른바 거거익선, 클수록 좋다. 다다익선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bigger and better 이렇게 되는데 네, 대용량을 사서 냉동으로 보관하면 되고 근데 이게 왜 인기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충족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싸다. 그다음에 다양하다. 종류가 창고를 가보면 쇼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막 달려가면서 뛰어다니면서 걸어가면서 쇼핑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카트 채우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이른바 카트 재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고형 할인점 시장의 규모가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 올해죠. 9조 원을 이미 아직 한 해가 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9조 원을 돌파하고 있어서 다른 산업 섹터들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형 할인점이 그동안 별로였는데 지금 이런 경향을 타고 홀로 성장세인데 예. 이게 이제 가면 또 먹거리도 또 사이사이 팔기 때문에 가족들이 반나절 여행 코스라고 그래요. 바캉스를요. 이 창고형 또 이 쇼핑을 하는 거 하면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나오지. 그렇죠. 시원하죠. 넓죠. 다양한 재미 보죠. 다 살 필요도 없죠. 거기 가면은 피자도 팔죠. 또 볶음밥도 팔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방콕 갈 필요 없이 창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요즘 신조어가 참 많아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일이 챙겨보기 힘듭니다만 이거는 좀 아셨으면 합니다. 펀슈머. 즐거움이란 뜻의 펀과 컨슈머의 그 슈머를 합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즐거움,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진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음식과 관련 과거에 식도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 식도락은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건데 이것은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펀 말 그대로 재미있는 음식을 이렇게 찾아서 먹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8인분짜리 컵라면 그런데 우리처럼 5명이 먹는 게 아니고 혼자서 먹는 먹방에 보니까 먹방. 예, 그 먹방. 유명한 쯔양 씨가 예, 저거 요 안타까운 저 그냥 사연이 한 번에 먹더라고요. 한 번에 다 먹죠. 그걸 다 먹고 그런 그 상황도 있고 또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빵을 또 먹는 것을 또 이게 좀 유행을 하는 게 요즘 그 먹방 유튜버가 많이 있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그 영상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면서 과거의 식도락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이 먹는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그 타입이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펀슈머라는 게 예.
필요해서 사고 내가 써야지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그렇죠. 그냥 이 즐거움을 위해서도 산다. 말씀대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먹을 때는 주로 이제 맛있어야 먹는다, 또는 좀 값이 싸서 먹는다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요새는 네. 재미있어서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먹는 것 자체도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서 먹는 그런 또 재미가 있거든요. 이른바 손가락 걸기, 선액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른바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밀떡이 아니라 가래떡, 이것도 아주 두꺼운 가래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이러면서 신기하게 이렇게 또 보는, 먹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하죠. 네, 지난해 출시한 전보 도시락에 관해서 초대형 컵라면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히트한 이유가 이 컨슈머들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야 8인분짜리를 뭐하러 사? 네. 그런데 이게 팔렸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처음에 사가지고 와서 사실 제 딸이 사가지고 와서 한 며칠 동안 안 먹었어요. 네, 그냥.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이게 그것을 8인분을 한꺼번에 물을 붓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물을 붓는데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식구가 다 모여야 된다. 식구가 다 모여도 5명인데 다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신기해서 샀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먹어보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유사한 좀 저 재밌는 먹거리가 없나 찾아보게 되고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포장도 단순하게 양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출시를 캠핑 가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냈는데 이게 무슨 홈파티용으로 가고 먹방 유튜버 따라하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들도 사게 되는 아주 그 2030의 새로운 소비 패턴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높아진 결정적인 계기가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상당히 최근에 또 논란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전 남자친구 때문에 바로 쯔양이죠. 한국명으로는 박정원 씨인데 이 쯔양이 이른바 이 전보 라면을 한꺼번에 다 먹는 거죠. 저도 뭐 먹는 게 가능은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이거 보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라면은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인 1인분 크기 정도 용량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전보 라면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캠핑 갈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또 먹는 용도로도 이제 이 포장도 개발이 되는, 참 다양해졌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앞서서 슈링크플레이션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을 줄여서 수지를 맞추는 그런 꼼수 마케팅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제품의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일 때 이걸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것이 알리지도 않고 용량 줄이는 거, 저는 정말 격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왜 이렇게 가볍지 뭐 그런 거죠. 격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 감정을 떠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슈링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8월부터는요. 용량을 변경하게 되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변경하는 것을 숨기게 되면,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기존에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데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물리게 됩니다. 꽤 거의 부담이 되죠. 그렇죠. 저는 더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제조업자들은 용량의 변화, 또 개수의 변화, 중량의 변화, 이 축소할 경우에는 소비자 고지가 의무화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용량을 줄였는데 뭐 양심이 있는 거죠. 가격까지도 좀 줄였다. 그리고 그 줄이는 양이 조금 한 5%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제발 좀 과대 포장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잔뜩 질소라 그러나요?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과자는 한 줌이고. 빵빵해요. 제가 제일 실망할 때가 그 과자의 봉지를 열었을 때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 논산훈련소 갔을 때 생각이 나네요. 모 우유 회사에 팩우유를 주는데 가벼워요. 이게 왜 가볍지? 물론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 꼼수 뭐 슈링크플레이션이 아니고.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실제 민간 그 우유를 사서 따라봤어요. 적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부터 저는 한 30년 넘었는데 분노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화내는 부분이 알리고 줄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는 그 가격을 오르면은 판매가 잘 안 되니까
가격은 똑같은 것처럼 하면서 양을 줄여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이 상당히 들어요. 네. 나중에 한번 먹어보면은 배신감이 들면은 다음에 그 제품뿐이 아니고 그 제품을 만든 업체 거는 잘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탐대실이에요. 예, 차라리 우리 원가가 올랐으니까 좀 그 가격을 올리겠다 하고 이 양해를 구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정상적인 용량을 넣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길게 봐라. 그건 길게 봐야 자, 됩니다. 우유, 식용유, 과자, 샴푸, 치약 다 해당이 됩니다. 알리고 줄이든가 아니면 대용량으로 출시하든가 먹는 장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송국건 본부장,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 생방송 정치학인의 이슈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오후 5시 반과 밤 11시 10분에 방영되는 재방송, 그리고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는 KTV 유튜브 정치학인 이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25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